당신은 이제 빈 여자야. 수술대 위였습니다. 마취가 퍼지기 직전이었어요. 남편이 제 귀에 바짝 붙어서 속삭인 말이었습니다. 저는 소리를 지르고 싶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몸이 이미 무거워지고 있었거든요. 20살 박순이는 그렇게 수술대 위에서 모든 걸 알았습니다. 남편이 저를 속였다는 걸, 유언장이 거짓이었다는 걸, 그리고 제 뱃속에 아이가 있다는 걸, 남편은 끝내 몰랐다는 걸. 그날 이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순종하는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드라마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지금 무엇을 하며 들으시는지,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읽고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50년도 더 된 이야기입니다. 저는 1952년 전라남도 순천 외곽 작은 농촌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남의 논을 빌려 농사 짓는 소작농이었고, 어머니는 농사일을 도우며 우리 5남매를 키우셨습니다. 가난했어요. 하지만 부끄러운 줄 몰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그랬으니까요. 저는 공부를 좋아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어머니께 말씀하셨습니다. 순이는 산수를 아주 잘해요. 중학교에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날 저는 너무 기뻤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중학교에 갈 수 있어. 공부를 더 할 수 있어. 하지만 그날 밤 아버지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계집애가 글을 많이 배우면 시집살이가 힘들어. 초등학교면 충분해. 저는 방에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소리를 내면 안 됐어요. 아버지 말씀은 절대적이었으니까요. 그 이불이 아직도 생각나요. 꽃무늬 광목 이불이었는데 눈물이 스며들어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15이 되자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순이야, 이제 시집갈 준비를 해야지. 그날부터 바느질을 배웠습니다. 김치 담그는 법, 장 담그는 법.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안일만 했어요. 책을 볼 시간은 없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구나. 19살이 됐어요. 1971년 봄이었습니다. 사촌 오빠 결혼식이 순천 시내에서 열렸어요. 처음 가보는 예식장이었습니다. 하얀 건물, 샹들리에, 끝없이 차려진 음식들. 그때 한 남자가 우리 테이블로 왔습니다. 키가 크고 양복을 말끔하게 입은 분이었어요. 저는 강태준이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황급히 일어나셨어요. 나중에 알았지만 그분은 순천에서 손꼽히는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따님이 참 단정하고 예쁘십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단 한 번 본 사람인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순이야, 혼사 얘기가 들어오면 어떻게 할래? 아버지가 정하시는 대로요. 딸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았으니까요. 한 달 후 중매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우셨어요. 이게 꿈이냐 생시냐? 강씨 집안이 얼마나 부자인지 아냐? 과수원이 3개야. 땅이 끝없이 많고 시내에 건물도 여러 채래. 내가 거기 가면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어. 저는 복잡했습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게 아니었어요. 단 한 번 본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부모님이 저렇게 기뻐하시는데 부모님이 정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1972년 3월, 저는 20살에 결혼했어요. 하객이 300명도 넘었습니다. 저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버진 로드를 걸었어요. 신랑 강태준은 35이었습니다. 15살 차이였죠. 이상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그때는 그랬으니까요. 피로연이 끝나고
우리는 순천 시내 큰 기와집으로 갔습니다. 마당이 넓었어요. 끝이 안 보였습니다. 방이 10개도 넘었어요. 제가 자란 초가집과는 달랐습니다. 여기가 이제 내 집이구나. 시아버지 강대식 회장님이 안방에 누워 계셨어요. 70살쯤 돼 보였습니다. 얼굴이 엄하셨어요. 큰 절을 올렸습니다. 얼굴은 곱구만. 손자 빨리 나아야 해. 첫마디였습니다. 그날 밤 신혼방에서 태준 씨가 말했어요. 순이야, 우리 집안은 엄격해. 며느리가 함부로 나돌아다니면 안 돼. 네, 서방님.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어요. 하지만 이게 결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이렇게 사는 거라고요. 그렇게 새로운 삶이 시작됐어요.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3주 후 모든 게 바뀔 거라는 걸. 그리고 그날부터 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거라는 걸. 결혼하고 첫 일주일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시아버지 진지를 준비해야 했거든요. 눈을 뜨는 순간부터 움직였습니다. 부엌에 불을 켜고 쌀을 씻고 반찬을 데우고 손이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자꾸 실수했어요. 국이 넘치거나 반찬을 너무 짜게 끓이거나 더 잘해야 해. 실수하면 안 돼. 식모 이 박사 씨가 도와주셨어요. 60 넘은 할머니였는데 저한테 유독 다정하셨습니다. 순희 씨, 너무 긴장하지 마. 천천히 배우면 돼요.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처음으로 누군가 저한테 다정하게 말해줬거든요. 태준 씨는 날마다 바빴습니다. 과수원과 땅을 관리하고 사업 이야기를 하러 외출했어요. 밤늦게 들어와서는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밥상 앞에서도 말이 없었어요. 숟가락 소리만 났습니다. 이런 게 결혼이구나. 결혼하고 3주가 지난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중이었어요. 시아버지가 숟가락을 들다가 그대로 옆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아버님, 태준 씨가 소리쳤어요. 급히 병원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뇌출혈이었답니다. 허탈했습니다. 겨우 3주였어요. 저는 아직 시아버지 얼굴도 제대로 익히지 못했는데 장례는 3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조문객이 끊이지 않았어요. 순천시장도 왔고 국회의원도 왔습니다. 저는 검은 상복을 입고 계속 절을 했어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이 박사 씨가 제 등을 잠깐 짚어줬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짚어줬어요. 그것만으로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장례식장 한쪽 방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장석규 변호사가 가죽 가방을 들고 들어왔어요. 고인의 유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태준 씨는 의자에 앉아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주먹이 살짝 쥐어져 있었어요. 본인 강대식은 전 재산을 아들 강태준에게 상속한다. 단 적법한 남자 손자가 출생하여 호적에 등재될 때 비로소 완전한 상속이 이루어진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손자가 태어나야 한다는 거네. 그 이전까지는 생활비로 월 50만 원만 지급한다. 재산 관리는 장석규 변호사와 사업 파트너들이 공동으로 한다. 태준 씨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이게 무슨... 아버지가 저를 못 믿으신 건가요? 고인께서는 가문의 대를 잇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장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태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창밖만 봤습니다. 저도 말을 걸 수 없었어요. 표정이 너무 어두웠거든요.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그날 밤이었습니다. 태준 씨가 저를 방으로 불렀어요. 순이야, 앉아봐.
중요한 얘기가 있어. 저는 방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태준 씨가 제 앞에 앉았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오늘 변호사가 읽은 거 들었지? 네, 서방님. 그런데 말이야. 사실은 그게 아니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버지가 따로 비밀 조항을 넣으셨어. 내가 직접 확인했어. 만약 우리가 아들을 낳으면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라고 하셨거든. 네. 그게 무슨.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를 가지면 이 집도, 과수원도, 땅도 다 날아가는 거야. 우리는 거지가 되는 거지.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낮에 들은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낮에 변호사님은 아들이 태어나야 상속이 된다고 했는데 비밀 조항이 따로 있다고. 하지만 오늘 변호사님이 읽은 건 그건 겉으로 드러낸 내용이야. 실제 유언장에 비밀 조항이 있어. 내가 따로 확인했다고. 태준 씨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이상하다. 뭔가 이상해. 하지만 말을 꺼낼 수 없었어요. 저는 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여자였습니다. 유언장 같은 어려운 것을 제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순이야. 우리는 절대로 아이를 가져서는 안 돼. 알겠지? 절대로. 태준 씨가 제 턱을 잡았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했어요. 남편을 믿었으니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달이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보름달이었습니다. 정말 그런 조항이 있는 걸까? 내가 직접 물어볼 수는 없을까? 하지만 용기가 없었어요. 장 변호사님은 태준 씨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게 제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그날 이후 태준 씨가 달라졌어요. 더 엄격해졌습니다. 순이야, 오늘부터 친정에 가지 마. 어머니가 보고 싶어도 참아. 왜요, 서방님?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부잣집 며느리가 아무데나 돌아다니면 소문나. 안 돼. 네. 친구를 만나는 것도 금지됐습니다. 교회도 못 갔어요. 혼자 시장에 가는 것도 안 됐죠. 필요한 거 있으면 이 박사 씨한테 사오라고 해. 저는 점점 갇혀갔습니다. 넓은 저택 안에서요. 밖에 나갈 수 없었어요. 아무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이 박사 씨만 있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이 박사 씨 옆에 붙어서 일했습니다. 말이 없어도 괜찮았어요.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숨이 쉬어졌거든요. 어느 날 오후였어요. 창문으로 대문 쪽이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오셨어요. 낡은 버선발로 골목을 걸어오셨어요. 손에 보자기를 들고 계셨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태준 씨가 방문 앞에 서 있었어요. 어딜 가려고? 어머니가. 이 박사 씨가 처리할 거야. 창문 밖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박사 씨가 대문 앞에서 어머니를 막았어요. 순희 씨가 지금 몸이 안 좋아서 못 뵙겠답니다. 뭐, 우리 딸이 아프다고? 그럼 내가 간호해야지. 서방님이 조용히 쉬게 하라고 하셨어요. 어머니가 보자기를 꼭 주셨어요. 한참을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셨어요. 돌아서시는 어머니 등이 보였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손을 흔들고 싶었어요. 그냥 창문을 열고 어머니 이름이라도 부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태준 씨가 바로 옆에 있었어요. 저는 유리창에 손을 얹었습니다. 손바닥이 차가웠어요. 어머니 등이 골목 모퉁이에서 사라졌습니다. 어머니, 날마다 똑같았어요. 새벽에 일어나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태준 씨는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밤에 들어와서는 혼자 술을 마셨어요. 월 50만 원으로 어떻게 살라는 거야. 내가 이렇게 초라하게 살 사람이 아닌데. 혼잣말이었습니다. 저한테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허공에 대고 하는 말이었죠. 저는 그 옆에서 바느질을 했습니다. 바늘기에 실을 꿰면서 생각했어요.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아이를 정말 원하지 않는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결혼한 지 5달이 지났어요. 1972년 8월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태준 씨가 말했습니다. 순이야, 병원 가자. 네, 저 아픈 데 없는데요. 요즘 배가 아프다고 했잖아. 저는 그런 말을 한 적 없었습니다.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하지만 태준 씨가 우겼어요. 부인과 검사 받아야 해. 여자는 정기검진이 중요하거든. 뭔가 이상했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서늘해졌어요. 왜 갑자기 병원을? 내가 아프다고 한 적도 없는데.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이유를 말할 수 없었어요. 그냥 따라갔습니다. 순천 시내 김산 부인과였어요. 하얀 건물이었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가자 소독약 냄새가 났어요. 김영수 원장이 저를 진찰했습니다. 태준 씨는 진찰실 안까지 따라 들어왔어요. 진찰 내내 원장님의 표정이 보였습니다. 뭔가 더 확인하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일주일.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왜 태준 씨는 진찰실까지 따라 들어온 걸까? 부인과 진찰인데 왜? 이상한 느낌이 가시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틀렸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을 의심하는 건 나쁜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게 제 2번째 실수였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다시 병원에 갔어요. 김 원장님이 심각한 얼굴로 저를 보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태준 씨가 앞에 있는데 저한테만 눈을 맞추셨거든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부인, 난소에 작은 혹이 있습니다. 수술로 제거해야 해요. 안 그러면 나중에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위험한 건가요? 아니요, 간단한 수술입니다. 하루 입원하면 돼요. 태준 씨가 빠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빨리 합시다. 언제 가능한가요? 다음 주 화요일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모든 게 너무 빠르게 진행됐어요. 저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끌려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태준 씨가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 간단한 수술이래. 금방 끝나. 네, 서방님. 유리창 밖 거리가 흘러갔습니다.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아이들이 뛰고 저는 그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빠른 걸까? 혹이 있다는데 왜 나는 아프지 않은 걸까? 아프지 않은데 왜 수술을 해야 하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어요. 보름달이었습니다. 지난달에도 보름달을 봤어요. 그때도 혼자 누워서 생각했죠. 하느님, 저를 지켜주세요. 무엇으로부터 지켜달라는 건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가 입에서 나왔어요. 자꾸만 나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갔어요. 수술날이 다가왔습니다. 1972년 8월 15일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깨어 있었어요. 창밖이 밝아오는 걸 그냥 누워서 봤습니다. 하늘이 희끄무레하게 열렸어요.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수술을 받으면 모든 게 괜찮아질 거야.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하지만 가슴 한쪽이 계속 무거웠습니다. 아침 7시 태준 씨가 차를 가져왔어요. 준비됐어? 네, 서방님. 작은 가방을 들고 차에 탔습니다. 가방 안에는 속옷과 세면도구가 들어 있었어요. 하루 자고 올 거라고 했으니까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태준 씨는 운전만 했어요. 저는 유리창 밖을 봤습니다. 순천 시내로 들어가는 길이었어요. 아침장을 보러 나온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두부를 파는 할머니,
자전거를 끌고 가는 아저씨. 저 사람들은 오늘 평범한 하루겠구나. 제 하루는 평범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왜 이렇게 불안한 거지? 간단한 수술이라고 했는데 김산부인과에 도착했습니다. 간호사가 저를 안내했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수술복으로 갈아입으셔야 해요. 작은 탈의실에서 옷을 벗었습니다. 하얀 수술복을 입었어요. 천이 너무 얇았습니다. 손발이 차가워졌어요. 거울에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20살 여자였어요. 왜 이렇게 겁이 나는 걸까? 탈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준비되셨어요? 수술실로 가시겠습니다. 복도를 걸어갔어요.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은 차갑고 하얗고 밝았어요. 가운데 침대가 있었습니다. 여기 누우세요. 간호사가 도와줬습니다. 천장에 큰 불이 달려 있었어요. 눈이 부셨습니다. 링거를 꽂았어요. 따끔했습니다. 차가운 물이 팔 안으로 들어오는 게 느껴졌어요. 긴장 푸세요. 곧 마취할 거예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내쉬었어요. 다시 들이마셨습니다. 몸이 조금씩 무거워졌어요. 그때였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태준 씨였습니다. 잠깐만요. 아내한테 할 말이 있어서요. 간호사가 망설였습니다. 서방님, 지금은 1분만요. 금방 나갈게요. 태준 씨가 제 침대 옆으로 왔어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어요. 순이야, 무서워하지 마. 금방 끝날 거야. 네, 서방님. 태준 씨가 제 얼굴 가까이 몸을 숙였습니다. 귀에 바짝 붙여서요. 그리고 아주 낮게 속삭였어요. 김 원장한테 돈 줬어. 내가 절대로 아이를 못 낳게 수술하라고. 넌 이제 빈 여자야. 숨이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소리를 지르고 싶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약이 온몸으로 퍼지고 있었거든요. 거짓말이죠? 간신히 말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태준 씨의 얼굴이 흐려졌습니다. 몸이 가라앉았어요. 천장에 큰 불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아이를 못 낳는다고 내 몸을, 내 허락도 없이. 그리고 의식이 끊어졌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눈을 떴습니다. 하얀 천장이었어요. 입원실이었습니다. 창문으로 오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몸이 무거웠습니다. 배 아래쪽이 당기는 느낌이었어요. 수술이 끝난 건가? 태준 씨는 없었습니다. 간호사만 있었어요. 깨셨어요? 다행이에요. 수술은 잘 끝났어요. 푹 쉬세요. 간호사가 자리를 비웠습니다. 저는 혼자였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끝난 건가? 나는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건가? 눈물이 옆으로 흘렀어요. 베개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때 발소리가 들렸어요. 가볍고 조심스러운 발소리였습니다. 김영수 원장님이 들어오셨어요.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한번 살피셨어요. 부인, 목소리를 낮추셨습니다. 저한테 할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서요. 저는 원장님을 봤습니다. 수술은 어떻게 됐나요? 원장님이 잠시 저를 보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실제 수술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눈을 깜빡였어요. 피부만 절개했어요. 봉합은 했고요. 하지만 난관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왜요? 원장님이 의자를 끌어당겨 앉으셨습니다. 부인, 저는 의사입니다. 건강한 여성에게 이유 없이 불임 수술을 할 수 없어요. 그건 의사가 해선 안 되는 일이거든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강태준 씨가 저한테 찾아온 건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돈을 내밀더군요.
부인이 영영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해달라고요. 그 돈을 받으셨나요? 받았습니다. 원장님이 서랍을 여셨어요. 봉투를 꺼내셨습니다. 돌려드릴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부인께 먼저 말씀드려야 했어요. 저는 봉투를 받습니다. 두툼했어요. 그리고 부인,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원장님이 목소리를 더 낮추셨어요. 수술 전 검사에서 확인됐어요. 잠시 멈추셨습니다. 부인, 임신 3주십니다. 방이 빙빙 도는 것 같았습니다. 임신이요? 네. 아직 초기라 남편분은 모르실 거예요. 배가 나오려면 시간이 걸리니까요. 저는 배를 봤습니다. 하얀 수술복 위로 손을 얹었어요. 아기가 있다. 지금 여기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원장님이 조용히 기다려주셨어요. 한참이 지났습니다. 눈물이 가라앉아 생각이 맑아졌어요. 남편은 아기가 없다고 알고 있다. 수술이 됐다고 믿겠지. 그리고 나는 임신 3주다. 시간이 있어. 원장님, 저는 일어나 앉았습니다. 부탁드릴 게 있어요. 원장님이 저를 보셨어요. 이 아기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원장님이 잠시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말씀하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습니다. 다음 날 퇴원했습니다. 태준 씨가 차를 가지고 왔어요. 다 됐어? 네, 서방님. 차에 탔습니다. 태준 씨는 앞을 보며 운전했어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옆모습을 봤어요. 당신은 모르겠지. 내 뱃속에 아기가 있다는 걸.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싸우기 시작할 거라는 걸. 차 안에서 저는 조용히 손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손을 꼭 쥐었어요. 떨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떨리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날 밤이었습니다. 태준 씨가 잠든 것을 확인했어요.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내려갔어요. 이 박사 씨가 있었습니다. 늦은 밤인데도 부엌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이 박사 씨가 뭔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오셨어요, 순희 씨. 저는 이 박사 씨 앞에 앉았습니다. 이 박사 씨, 저 부탁드릴 게 있어요. 이 박사 씨가 조용히 들었습니다. 장석규 변호사님 연락처를 알고 계세요? 이 박사 씨가 눈을 깜빡였어요. 알고 있어요. 왜요? 만나 뵙고 싶어요. 태준 씨 모르게요. 이 박사 씨가 저를 오래 봤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전해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해요. 이 박사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힘내요, 순희 씨.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어요. 그냥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사흘 후였습니다. 태준 씨가 과수원에 나간 날이었어요. 장석규 변호사님이 오셨습니다. 저는 작은 방에서 변호사님과 마주 앉았어요. 부인, 무슨 일이십니까? 변호사님, 유 원장에 대해 여쭤보고 싶어요. 장 변호사님이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말씀하세요. 아들을 낳으면 재산을 잃는다는 조항이 있나요? 변호사님이 눈썹을 올리셨어요. 뭐라고요?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남편이요. 아들을 낳으면 유 원장 때문에 재산을 다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고 했어요. 장 변호사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부인, 그건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유 원장에 그런 내용은 없어요. 방이 빙빙 도는 것 같았습니다. 거짓말이라고요? 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손자가 있어야 재산을 받아요. 역시 그랬던 거야. 그럼 왜 남편이 그런 거짓말을? 말이 끊겼어요. 이유를 알았습니다. 태준 씨는 아이를 원하지 않았어요. 재산을 혼자 갖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저한테 거짓말을 하고 저를 불임으로 만들려고 한 거였습니다. 변호사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말씀하세요. 유언장에 다른 조항도 있나요? 만약 남편이 고의로 손자 탄생을 막으려 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장 변호사님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아, 있네요. 2차 조항이라고 잘 안 읽히는 부분인데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상속인이 고의로 후계자의 탄생을 방해하거나 해를 가할 경우 모든 재산의 관리권은 후계자의 어머니, 즉 며느리에게 넘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며느리한테요? 네. 아기 어머니가 재산을 관리하고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보호하는 겁니다. 이건 무기였어요. 제 손 안에 무기가 들어온 겁니다. 변호사님, 이걸 증명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의료 기록, 증인 녹음, 모든 객관적인 증거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일어섰어요. 변호사님, 혹시 위험에 처하신 건 아닙니까? 장 변호사님이 걱정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아니에요. 아직은요. 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제가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어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계획이 섰어요. 2가지였습니다. 김영수 원장님께 진술서를 받는 것, 그리고 배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 태준 씨가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부정할 수 없는 자리, 그 자리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조금만 참자. 아기야, 조금만 기다려. 일주일 후였습니다. 검진을 핑계로 혼자 김산부인과에 갔습니다. 여자 검진이라 부끄러워요. 혼자 갈게요. 태준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택시 타고 다녀와. 김 원장님을 만났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저는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일어나세요, 부인. 의사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원장님, 증거가 필요해요. 남편이 원장님께 돈을 주고 저를 불임으로 만들라고 했다는 증거요. 원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미 준비했습니다. 서랍에서 서류를 꺼내셨어요. 수술 전 검사 결과입니다. 부인이 임신 3주였다는 기록이 여기 있어요. 이건 수술 기록입니다. 실제로 난관 수술을 하지 않고 피부만 절개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진술서입니다. 강태준 씨가 저한테 1,000만 원을 주면서 부인을 불임으로 만들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이에요.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부인, 조심하세요. 남편이 알면 위험합니다. 알아요. 임신은 건강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하지만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됩니다. 아기한테 안 좋아요. 네, 원장님. 저는 서류를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병원을 나왔어요. 거리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가을 냄새가 났어요. 서류가 가방 안에서 바스락거렸습니다. 그 소리가 좋았어요. 서류를 장석규 변호사님께 맡겼습니다. 안전한 곳에 보관해 달라고요.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배가 나올 때까지, 태준 씨가 중요한 사람들을 집에 모을 때까지. 9월이 됐어요. 10월이 됐습니다. 11월, 12월. 배가 조금씩 나왔어요. 저는 더 헐렁한 옷을 입었습니다. 거들로 배를 감쌌어요.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살이 많이 쪘네? 태준 씨가 말했어요. 수술 후유증인가 봐요. 보기 싫으니까 운동 좀 해. 네.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웃었어요. 조금만 참아, 아가야. 곧 우리가 이길 거야. 거들이 배를 조였습니다. 숨이 가팠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뱃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어요. 아주 작고 조용한 움직임이었습니다. 느껴지니 아가야. 엄마 여기 있어. 1973년 1월이었습니다. 저는 임신 5개월이었어요. 거들이 점점 버거워졌습니다. 아침에 두르면 저녁 즈음엔 숨이 가빴어요. 그래도 풀 수 없었습니다. 태준 씨는 아직 몰랐으니까요.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봤어요. 헐렁한 옷 위로 배 모양이 잡히지 않는지 확인했습니다. 옆으로 돌아보고 앞으로 서보고 아직 괜찮아. 조금 더 버텨야 해. 이 박사 씨만 알고 있었어요. 말씀드린 적 없었는데 어느 날 이 박사 씨가 제 옆에 오셔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순희 씨, 내가 따뜻한 물 준비해 드릴게요. 그 말 한마디였어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물이 제 방 앞에 놓여 있었어요. 허브를 우린 물이었습니다. 임산부한테 좋다고 이 박사 씨가 몰래 챙겨주신 거였어요. 저는 그 물을 마시면서 생각했습니다. 혼자가 아니구나. 그 즈음이었어요. 태준 씨가 저녁 식사 중에 말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중요한 손님들이 와. 저는 국물을 뜨던 손을 멈추지 않았어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유언장 문제를 해결하려고. 양자를 들여서 조건을 충족시킬 계획이야. 심장이 뛰었습니다. 이거야. 바로 이 순간이야. 하지만 표정은 내주지 않았어요. 판사님도 오시나요? 그래. 변호사들, 사업 파트너들, 중요한 분들이 다 오셔. 제가 음식 준비를 도와드릴까요? 그래. 음식 잘 챙겨. 중요한 날이니까. 네, 서방님.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밥상 위 국물에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태준 씨는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태준 씨가 과수원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바로 움직였어요. 이 박사 씨를 불렀습니다. 이 박사 씨, 장석규 변호사님께 정갈 좀 넣어주세요. 토요일에 오셔야 한다고요. 알겠어요. 그리고 이것도 전해드려요. 쪽지를 건넸습니다. 쪽지 안에는 짧은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토요일 저녁, 손님 자리에 함께 앉아 계세요. 제가 들어가면 서류를 꺼내주시면 됩니다. 이 박사 씨가 쪽지를 읽으셨어요. 순희 씨, 네. 무섭지 않아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무서워요.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배가 나오는 건 시간 문제거든요. 제가 먼저 움직여야 해요. 이 박사 씨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말이 없으셨어요. 그냥 꼭 잡으셨습니다. 손바닥이 거칠었어요. 평생 일만 하신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어요. 토요일이 오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방에서 혼자 준비를 했어요. 옷장을 열었습니다. 한쪽 구석에 옷 하나가 걸려 있었어요. 분홍색 한복이었습니다. 결혼할 때 친정 어머니가 손수 지어주신 거였어요. 바느질이 정교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공을 들이셨는지 한 땀 한 땀에 남아 있었어요. 한 번도 입지 않았습니다. 입을 기회가 없었거든요. 저는 그 한복을 꺼냈어요. 거울 앞에서 대봤습니다. 몸에 딱 맞는 크기였어요. 배가 선명하게 드러날 거였습니다. 이 옷이야. 거울 속 제 모습을 봤어요. 20살 여자였습니다. 배가 둥글게 부른 임산부였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진다. 한복을 다시 개어 침대 위에 올려뒀습니다. 자리에 누웠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뱃속에서 아기가 움직였어요. 작고 조용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아가야, 내일은 내가 이 세상에 있다는 걸 모두가 알게 될 거야. 조금만 기다려.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1월의 바람이었어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방 안은 따뜻했어요. 1973년 1월 20일 토요일이었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을 준비했어요. 이 박사 씨와 함께였습니다. 갈비찜, 잡채, 전, 나물, 과일. 상을 가득 차렸어요. 이 박사 씨가 전을 부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잘 드세요, 순희 씨. 네. 아기한테도 잘 먹여야죠. 저는 웃었어요. 기름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따뜻한 냄새였어요. 오후가 됐습니다. 저는 방으로 올라갔어요. 거들을 풀었습니다. 5개월 배가 드러났어요. 둥글고 단단했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편하게 숨을 쉬었습니다. 분홍색 한복을 꺼냈어요. 입었습니다. 저고리 고름을 묶었어요. 치마를 여몄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누가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임산부였으니까요. 심호흡을 했어요. 자, 이제 내려가자. 오후 6시였습니다.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판사님, 변호사 2분, 사업 파트너 3분, 그리고 장석규 변호사님. 장 변호사님이 현관으로 들어오시면서 저를 보셨어요. 눈을 깜빡이셨습니다. 준비됐냐는 신호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식사가 시작됐어요. 저는 부엌에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그릇 부딪히는 소리, 술잔 건배 소리. 이 박사 씨가 제 옆에 오셨습니다. 순희 씨, 괜찮아요? 네. 손 떨려요? 조금요. 이 박사 씨가 제 손을 잠깐 잡으셨어요.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놓으셨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남자들이 거실로 가서 앉았어요. 담배 냄새와 술 냄새가 섞여 복도까지 흘러왔습니다. 태준 씨가 말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여러분을 모신 이유는 아버지 유언장건 때문입니다. 손자가 태어나야 한다는 조건 말인가요? 판사님이 물으셨습니다. 네. 그런데 제 아내가 몸이 안 좋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양자를 들릴까 합니다. 법적으로 제 아들로 만들어서 조건을 충족시키는 거죠. 저는 부엌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지금이야. 방으로 올라갔어요. 거들은 이미 풀려 있었습니다. 한복도 이미 입고 있었어요. 계단 앞에 섰습니다. 1계단, 2계단, 3계단. 거실 문 앞에 섰어요. 안에서 태준 씨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아원에서 남자아이를 데려와서 저는 문을 열었어요. 모든 사람이 저를 봤습니다. 순간 조용해졌어요. 그들의 눈이 제 배로 갔습니다. 5개월 임신한 배였어요. 분홍색 한복 위로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태준 씨의 입이 벌어졌어요. 손에 쥐고 있던 술잔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서 깨졌어요. 저게, 태준 씨가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불가능해. 당신은 수술했잖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거실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네, 수술대에 올랐어요.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술은 받지 않았어요. 남편이 김영수 의사 선생님께 돈을 주고 저를 불임으로 만들라고 했거든요. 입 닥쳐. 태준 씨가 소리쳤어요. 거실 안이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김 원장님이 양심을 저버리지 않으셨어요. 가짜 수술을 하시고 저를 구해주셨죠. 말도 안 돼. 내가 김 원장한테 돈을 줬는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태준 씨가 자백한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서. 판사님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태준 씨가 정신을 차렸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장석규 변호사님이 서류를 꺼내셨어요. 여러분, 제가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류를 펼치셨습니다. 첫째, 김영수 의사의 진술서입니다. 강태준 씨가 1,000만 원을 주고 부인을 불임으로 만들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이에요. 둘째, 수술 전 검사 기록입니다. 박순희 씨가 수술 당시 임신 3주였다는 결과가 여기 있습니다. 셋째, 실제 수술 기록입니다. 난관 수술이 아니라 피부 절개만 했다고 적혀 있어요. 판사님이 서류를 받아 읽으셨습니다. 이건 잠시 멈추셨어요. 범죄입니다. 다른 변호사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태준 씨, 이것은 상해 미수죄에 해당합니다. 태준 씨가 벽에 기대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것 같았어요. 장 변호사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강대식 회장님 유언장에 2차 조항이 있습니다. 상속인이 고의로 후계자의 탄생을 막으려 할 경우 모든 재산의 관리권은 후계자의 어머니에게 넘어갑니다. 즉, 강태준 씨는 모든 상속권을 잃었습니다. 재산은 박순희 씨가 아이를 대신해서 관리하게 됩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사업 파트너들이 웅성거렸어요. 이런 일이 말도 안 돼. 태준 씨가 저를 봤습니다. 눈에 증오가 가득했어요. 내년이 날 속였어.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당신이 저를 속였죠. 유언장에 대해 거짓말했어요. 아들을 낳으면 재산을 잃는다고 했지만 사실은 정반대였습니다. 한 발 더 앞으로 나섰어요. 저를 불임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제 동의도 없이 제 몸을 함부로 하려고 했죠. 목소리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느님이 저를 구해주셨어요. 이 아기를 지켜주셨고요.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아이는 강 회장님의 손자예요. 적법한 후계자고요. 저는 이 아이의 어머니로서 재산을 지킬 겁니다. 판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강태준 씨, 경찰 조사를 받으셔야겠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시는 게 좋겠어요. 이제 이 집 주인은 박순희 씨니까요. 태준 씨가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어요. 저는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동정은 없었어요.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해방감이 있었어요. 짐 싸세요. 오늘 밤까지 나가주세요.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태준 씨는 작은 가방 하나 들고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마루 끝에 서서 그 뒷모습을 봤어요. 대문이 닫혔습니다. 이 박사 씨가 옆에 와서 섰어요. 말이 없으셨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닫힌 대문을 봤어요. 한참이 지났습니다. 이 박사 씨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잘했어요, 순희 씨.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참지 않았습니다. 1973년 6월 15일이었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어요. 이름은 강민준이었습니다. 3.5kg. 건강한 아기였어요. 처음 안았을 때 울었습니다. 소리를 내서 울었어요. 병원에서 그렇게 운 건 처음이었습니다. 수술대 위에서도 울지 않았는데 그날은 참을 수 없었어요. 아기가 제 손가락을 잡았습니다. 작고 붉은 손이었어요. 민준아, 엄마가 여기 있어. 우리가 이겼어. 간호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건강하게 잘 태어났어요. 축하드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퇴원하던 날이었어요. 이 박사 씨가 대문 앞에 나와 계셨습니다. 민준이를 안고 내리는 저를 보시더니 눈물을 훔치셨어요. 어머, 그게 다였습니다. 말 대신 민준이 볼을 손가락으로 살짝 건드리셨어요.
민준이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이 박사 씨가 웃으셨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현관을 넘어서며 생각했어요. 이제 이 집이 진짜 내 집이구나. 처음엔 무서웠습니다. 재산 관리라는 게 뭔지 몰랐어요. 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제가 과수원, 땅, 건물을 관리할 수 있을까? 장석규 변호사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사업 파트너들도 협력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밤마다 책을 읽었습니다. 민준이가 잠든 후였어요. 회계책, 경영책, 법률책.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사전을 찾았습니다. 이 단어는 뭐지? 이 조항은 무슨 뜻이지? 눈이 빠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민준이를 키웠어요. 분유를 타고 기저귀를 갈고 재우고 잠투정이 심한 날은 새벽 2시까지 안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민준아. 엄마 여기 있어. 피곤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행복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민준이가 걷기 시작했습니다. 뒤뚱뒤뚱 걸었어요. 저는 두 팔을 벌리고 기다렸습니다. 민준이가 달려오다 넘어졌어요. 괜찮아, 일어나봐. 민준이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저 아이는 넘어져도 일어나는구나. 눈물이 날 뻔했어요. 민준이가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가방이 너무 커서 등이 가려졌어요. 엄마, 나 잘할 수 있어? 그럼. 민준이는 뭐든 할 수 있어. 민준이가 뛰어가는 뒷모습을 봤습니다. 저 아이 덕분에 내가 여기 있구나. 태준 씨 소식이 들려온 건 몇 년이 지나서였습니다. 순천을 떠나 서울로 갔다고 했어요. 거기서 작은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다고요. 1989년이었습니다.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왔어요. 혼자 자취방에서요. 부고를 받아들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마당에 동백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그게 전부였어요.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싶었어요. 장례식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민준이한테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날 저녁 평소보다 밥을 조금 더 해줬습니다. 민준이가 좋아하는 갈비찜을요. 엄마, 오늘 왜 이렇게 맛있어? 그냥 많이 먹어. 민준이가 18살이 됐어요. 1991년이었습니다. 저는 재산 관리를 넘겨주려고 했습니다. 민준아, 이건 내 거야. 할아버지가 너를 위해 남긴 거고. 민준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이건 엄마가 지켜준 거예요. 엄마가 없었으면 없었을 거잖아요. 무슨 소리야? 내 것이야. 그럼 같이 해요. 민준이가 웃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봤어요. 눈매가 저를 닮았어요. 웃는 방식은 저와 달랐습니다. 더 환하고 넓게 웃었어요. 이 아이가 저렇게 컸구나. 우리는 의논했습니다. 과수원 하나를 팔기로 했어요. 순천 외곽 가난한 동네에 학교를 지었습니다. 가난한 아이들이 무료로 다닐 수 있는 학교였어요. 이름을 정해야 했습니다. 민준이가 말했어요. 순이 학당이요. 왜 내 이름을? 엄마가 공부하고 싶었잖아요. 근데 못했잖아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어머니께 말씀하셨던 날이 떠올랐어요. 순이는 산수를 잘한다고, 중학교에 보내면 좋겠다고, 그리고 아버지가 고개를 젓던 날도요. 계집애가 글을 많이 배우면 그 말이 얼마나 오래 마음에 박혀 있었는지 몰랐어요. 순이 학당, 중얼거렸습니다. 그러자 학교 개교식 날이었어요. 아이들이 교문 앞에 줄을 섰습니다. 교복을 입고 있었어요.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저는 멀찍이 서서 그 모습을 봤어요. 저 아이들은 공부할 수 있구나. 배우고 싶은 걸 배울 수 있구나. 가슴이 벅찼습니다.
눈물이 날 뻔했어요. 참았습니다. 아니, 참지 않았어요. 그냥 흘렸습니다. 민준이가 옆에서 손수건을 내밀었어요. 엄마, 괜찮아. 받아들었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생각했어요. 아버지, 보이세요? 계집애도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여성 쉼터에도 지원했습니다. 저처럼 힘든 여자들을 돕고 싶었거든요. 어느 날 쉼터 담당자가 전화를 해왔어요. 박순희 씨, 여기 있는 분들이 감사 편지를 보내셨어요. 봉투를 받았습니다. 열었어요. 손글씨였어요.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편지를 한 장 한 장 읽었습니다. 부엌 식탁에 앉아서요. 다 읽고 나서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나도 그 말이 필요했는데, 혼자가 아니라는 그 말이 이 박사 씨가 해줬었죠. 따뜻한 물을 방 앞에 놔두시던 그분이요. 지금은 2025년입니다. 저는 73이에요. 순천 외곽의 작은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방 3개짜리 단층 집이에요. 큰 저택은 팔았어요. 기억이 너무 아팠거든요. 지금 집이 훨씬 좋습니다. 마당에 정원을 만들었어요. 동백꽃, 장미, 철쭉, 수국. 계절마다 다른 꽃이 피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마당부터 나가요. 꽃한테 물을 줍니다. 잡초를 뽑고요. 흙 냄새를 맡습니다. 그 시간이 제일 좋아요. 손주들이 주말마다 와요. 민석이, 민지, 민수. 제일 큰애가 25, 막내가 16이에요. 할머니, 이거 봐요.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어머, 민수야. 대단하다. 할머니가 제일 좋아요. 나도 민수가 제일 좋아. 웃음소리가 집을 가득 채워요. 일요일에는 민준이 가족이 밥 먹으러 와요. 저는 갈비찜을 해줍니다. 민준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거든요. 엄마, 맛있어요. 많이 먹어. 밥상 앞에 앉아서 이 얼굴 저 얼굴을 봐요. 민준이, 민준이 아내, 손주들. 가득 찬 밥상이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순간이요. 가끔 젊은 여자들한테서 편지가 와요. 제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다고요. 할머니, 저도 힘든 결혼 생활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할머니처럼 용기를 내볼게요. 저는 그 편지를 읽으며 생각합니다. 50년 전 20살 순이를요. 수술대 위에 누워있던 그 여자를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눈물만 흘렸던 그 여자를요. 답장을 씁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도움을 청하세요. 진실을 말하세요.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에요. 손글씨로 씁니다. 또박또박요. 오늘도 해가 집니다. 마당 의자에 앉아 노을을 봐요. 하늘이 주황빛이에요. 동백꽃 한 송이를 땄습니다. 코에 갖다 댔어요. 향기가 납니다. 민준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내일 저녁에 갈게요. 민석이가 할머니 보고 싶대요. 그래, 와라. 엄마가 떡 해놓을게. 감사해요, 엄마. 뭘 고맙긴.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 안에 동백꽃이 있었어요. 빨간 꽃잎이 저녁 햇살에 빛났습니다. 저는 그 꽃을 오래 봤어요. 고마워요, 하느님. 이 모든 걸 주셔서.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생깁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손해보는 일이 생겨요. 목소리를 내고 싶은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는 걸.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기회가 온다는 걸. 혼자라고 생각할 때 꼭 누군가 손을 내밀어 준다는 걸. 20살 순이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배운 것도 없었고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73세 할머니가 정원에 앉아 노을을 보며 웃고 있습니다. 50년 전 그 어두운 밤을 이겨낸 여자예요. 그리고 지금 완전히 자유로운 여자입니다. 오늘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어디서 무얼 하며 들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읽고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따뜻한 사연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오늘도 따뜻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